여러분들은 내가 괜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비관이나 우울에 빠지신 적은 없나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남들 맘대로 나를 낳아놓고 나를 고통 속에 던져놨다고 그 고통을 나는 매일같이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이미 태어난 것을 우리는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깨달음, 태어났음의 불편함이라는 감각이 우리를 삶의 진실에 좀 더 다가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즐겨하진 않지만 말이죠. 오늘 낯설지만 새로운 진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제목부터 엄청난 무게, 심지어 부담과 피로감을 주는 책입니다. 루마니아의 작가 에밀 시오랑의 책인데요. 제목은 태어났음의 불편함입니다. 저는 이 책이 나왔을 때 바로 구매했더랬습니다. 태어나서 살고 있음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을 책 제목으로 노골적으로 쓴 작가가 있다는 사실에 매혹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긋지긋함 또는 권태로움 또는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던 적. 만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을 필요도 없을 텐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감각을 느낄 필요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 말이죠. 혹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피로로 점철되어 있을 때 어차피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태어나서 이런 피로를 겪고 있을까 하는 생각. 때로는 이런 권태, 피로, 고통이 며칠, 몇 주일, 몇 달 지속되기도 하죠. 너무 비관적이라고요? 하지만 때론 비관적인 관점이 삶의 진실을 비추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비관적일 때 아주 비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종종 그 비관을 끝까지, 바닥까지 끌고 내려갈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신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에 잠기다가도 결국 지치거나 졸려서 잠을 자거나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다가 보면 갑자기 즐거움으로 돌아서게 되곤 하죠. 그러면서 그 잠깐의 기쁨과 환락으로 인해 살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비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놓치고 맙니다. 비관을 그저 잠깐, 마치 우산이 없어 맞는 소나기처럼 경험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어디론가 급히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우리는 그 경험을 예기치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할 작가 에밀 시오랑은 결코 그 비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비관을 지속합니다. 그는 스스로 삶을 멈추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84살까지 살았답니다. 그런데 계속 비관 속에 살았죠. 정말 대단하죠. 미국의 문화평론가인 수전 손택이 에밀 시오랑을 가리켜 대단한 역량을 지닌 섬세한 저술가라고 표현했듯 에밀 시오랑의 글은 우리에게 다른 책으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어떤 측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날 세상과 모든 사람이 삶과 생명, 장수를 축복하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 즐기고 누려야 한다는 것을 설파할 때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어째서 그처럼 열심히 생명을 찬양해야 하고 희망을 조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에밀 시오랑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밀 시오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마니아의 작가인데요. 191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정교 사제였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계급이 높은 집안의 여성이었다네요. 그리스 정교 사제는 결혼할 수 있었으니 두 분의 결혼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초등학교 때 원래 살던 지역에서 이주하면서 어딘가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졌고 또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좀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세상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처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삶이라는 게 참으로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이런 삶을 계속 어른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엔 그런 생각이 계속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에밀 시오랑은 루마니아 사람이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의 명문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은 아주 명석한 학생이었습니다. 또 22살에 이미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있었고 여러 편의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잠깐이지만 철학 교사로 학생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대부분의 삶을 아무런 직업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가난했죠. 다른 친구가 그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밥은 늘 학교 식당을 전전하면서 해결했는데요.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였던 그는 심지어 몸도 건강하지 않아서 음식은 채소와 곡물로 겨우 때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오랑은 단 한 번도 이런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고 극소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가 가진 철학적 실천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 연민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일종의 전투라고 생각했어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를 견딜 수 있도록 해준 정신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점점 유명한 작가가 되어갔고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절했다고 해요.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구속이 싫었기 때문이죠. 그는 평생 지워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단 한 번 수상을 했던 것은 그 당시 그가 밥 먹을 돈도 없고 방세를 낼 수도 없었던 극악한 빈곤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밀리 시오랑에 따르면 삶이란 굳이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의미한 삶을 견디는 일일 뿐이죠. 가장 좋은 것은 태어남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니 가장 비슷한 형태인 무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태어남은 불편한 것입니다. 이 책 태어났음의 불편함은 아포리즘입니다. 그가 체험한 깊은 진실들을 간결하고 압축된 문장 몇 개로 표현해 놓은 짤막한 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플롯도 스토리도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고 하루에 몇 달락만 읽다가 또 나중에 다른 쪽을 들춰서 읽어도 상관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의 사상이 꽤 흥미로워서 이 책을 구입하고 바로 전체를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태어났다는 재난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은 그 사실을 잊기 위해 분투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태어난 첫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포가 미래에 투사된 것에 불과하다. 태어남을 재난으로 여기는 생각은 혐오스럽다. 분명히 그렇다. 사람들은 태어남은 최고의 선이며 최악의 것은 우리 생애의 시작이 아니라 끝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지 않았던가. 그러나 나쁜 것, 진짜 나쁜 것은 우리 앞이 아니라 우리 뒤에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간과했으나 부처가 간파했던 것이다. 오 제자들이여, 만일 세상에 삼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열애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부처는 모든 불완전함과 재난의 근원인 태어난다는 사실을 삼고 중에서 가장 먼저 늙음과 죽음에 앞서 꼽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로병사가 인간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밀 시오랑은 이처럼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앞에 생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미친 듯이 자유롭고 싶다. 사사나처럼 자유롭고 싶다. 정말 끔찍한 표현입니다. 사사나라니. 그러나 사사나는 적어도 살아야 하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고통에서도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자신이 태어났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심지어 분노를 느낍니다. 다른 부분을 바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마치 이 세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어떤 하나의 신비를 모독하고 어떤 매우 중요한 약속을 배신하고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알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따금 나는 덜 예민해진다. 그러면 태어났다는 사실이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섭섭했을지도 모르는 하나의 불운처럼 느껴진다. 약간 덜 예민해져 있을 때 태어남이란 그래도 하나의 불운 정도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민해져 있을 때 태어남은 시오랑에게 견딜 수 없는 분노의 대상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느 날 일본의 한 승려가 서구인 방문객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없음에 대해 1시간만 명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나의 없음에 대해서 명상하라는 말이 주는 울림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다른 사람과 나는 무엇이 다른지 등등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오기 전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나치게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삶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시오랑의 나의 없음에 대해 명상하라는 말은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상상하고 사유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없는 삶, 내가 없는 사회, 내가 없는 세상.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고 혹은 무엇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자아의 비대 속에서 살아왔어요. 다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사실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왜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가?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것은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기권한다는 것은 무기력함이나 비겁함의 결과가 아니라면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심지어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꽂히는데요. 시오랑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 잘 기억하고 떠올려 보면 우리 각자 자신이 행한 무책임한 행동들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대개는 꼼꼼히 들여다보려고 생각하지 않거나 스스로에게는 너그럽게 넘어가거나 쉽게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상처를 크게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사과를 한다든지 물질적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갚기도 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책임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도 우리는 대개 대충 넘어갑니다. 남들도 이 정도는 잘못을 하고 살아 라고 생각하거나,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사나 하고 간단히 생각해버리고 말죠. 저는 가끔 예전에 제가 잘못했던 행동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괴로울 때가 있는데요. 저 자신의 이런 무책임한 행위의 부분들을 느끼며 고통받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마치 흠결 하나 없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말할 때 그들의 정신승리가 놀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에밀 시오랑은 그렇다면 이처럼 섬세하고 예민한 정신을 가지고 고통을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시오랑이 직접 하는 말을 들어보죠. 그것은 정말 놀라운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매번의 시리에 더 참담한 두 번째 시리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것이, 또 그 다음의 것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옥이 있었다 해도 나는 먼저 본 것보다 더 풍요로운 새로운 시련을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고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것은 유익한 태도이다. 적어도 고통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첫 번째 고통을 견디고 있다 보면 더 큰 두 번째 고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표현. 정말 이 정도 경지에 이르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는 지옥에 있었다 하더라도 앞의 것보다 더 풍요로운 시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고통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의미가 없는 삶, 또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고통에 관한 그의 독특한 관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은 눈을 뜨게 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것은 그러므로 깨달음에게만 유용할 뿐이며 그 외에는 사는 일에 해나 끼칠 뿐이다. 삶에 해를 끼치는 특성 역시 지나가는 김에 하는 말이지만 깨달음에 도움을 준다. 그는 고통당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다. 그것이 병, 불의 또는 이런저런 불행의 희생자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이다. 고통은 그 누구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잊혀진다. 그것은 인류의 유산 목록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도 보존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사라질 뿐이다. 한 번 더 말하지만 그것은 눈을 뜨게 하는 데나 도움을 줄 뿐이다. 그는 고통에 대해서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거절합니다. 삶은 견디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제거하고 세상을 생각해보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제거하고 세상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벗어나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평온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루마니아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에밀 시오랑의 태어났음의 불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비관적이긴 하지만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방식, 또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